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 제기되는 유동성 랠리 국내 증시 방향은 함께 하실 분은 IM증권 이청원 PB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 증시의 흐름이 양호했었습니다. 반면 우리 증시는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도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잭슨홀 랠리가 유동성 랠리를 견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미 증시가 환호를 했고요.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게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보였던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에 따라 우리가 9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의 폭이 0.5%포인트로 인하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명확하게 9월이면은 금리가 인하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이 역시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다만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이후로 최근에 2년 동안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흐름은 꽤나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저희 회사에서 리포트가 한 개 나왔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내용을 조금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료를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화면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따른 달러 그리고 미 국채 금리 하락이 글로벌 유동성 추가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는 것에 따른 이유를 한번 시계열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파란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입니다. 저기에서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총량인데 당시에는 금리 인상 기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긴축 정책이 시행될 수밖에 없었고 2020년 6월, 7월에 이어진 미국 정부 차원에서의 M2, 이 통화량을 최대한 회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왔던 시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미 달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달러의 강세를 견인하고 그리고 이후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시장은 당분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동성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 만한 여건은 결코 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지금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긴축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은 소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는 그저 통화정책의 한 가지 일원이고요. 지금부터 핵심이 될 것은 과연 미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통화량을 늘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물론 이거는 당장은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정책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책 시차라고 하는 것은 최소 18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추어서 물가지표 그리고 고용지표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본 뒤에 미 정부 차원에서의 통화정책 그중에서도 글로벌 유동성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구간에서 지금 최근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죠. 미 달러가 지금 상당 부분 약세 흐름을 보입니다. 우리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00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와 이거 돌파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1,300원 초반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통화 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나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2022년과 23년 그리고 24년 잭슨홀 미팅 전후로 나스닥과 달러, 기타 10년 국채 금리 등등의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22년 잭슨홀 연설 이후 그리고 두 번째는 23년 잭슨홀 연설 이후인데요. 이 두 시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통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긴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었고 나스닥 지수 또한 금리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그리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달러도 역시나 강세를 보인 거죠. 반면 지금은 다르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실상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점이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통화정책은 지금 이제는 완화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당분간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우려스러움을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것. 거기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시장 당분간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다양한 자산 시장의 그래프와 함께 시계열 분석 자료를 통해서 글로벌 유동성 소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봤는데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분수령이 될 전망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하겠다라는 의견 역시 우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실업률은 꽤 높은 수준에 측정이 됐었는데요. 이번 주도 PCX 물가 지표와 함께 다양한 지표 등장할 예정인데 고용 지표 향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다른 모든 거 배제하고 최근에 실업률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럼 실업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4%를 넘긴 적은 없습니다. 가장 높았던 게 4%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발표되었던 것은 4.3%였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던 거죠. 그리고 미 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기사를 제가 한번 보니까 4%가 자연 실업률인데 지금까지는 이 정도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포인트 내외였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4.3%는 역시나 높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조금은 반박을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라고 하는 수치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인데요. 경제학 원론이나 기타 모든 책에서 여기에 대한 규정을 거의 다 3%로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참고로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경기적 실업, 우리의 IMF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정 산업이 매우 어렵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업이 매우 어렵게 되었을 때 조선업 관련된 근로자들이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 이게 구조적 실업입니다. 마지막이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취업 준비생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나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 실업률이 올라갔던 것은 경제적 실업은 당연히 아닙니다.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 대두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마찰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정부가 금리를 소폭 인하하고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소폭 해소되는 그러한 가운데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고용은 개선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실업률 또한 4.3%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개선이 되면 결국 연준에서는 정책 목표 두 가지, 참고로 정책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1913년부터 만들어진 물가 안정, 그리고 정확하게 99년 뒤에 만들어진 고용 안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잡게 되었을 때 미증시는 사실상 유동성 랠리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더욱 부각받을 것이고 앞으로 AI가 되든 기타 산업을 기반으로 한 증시의 상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뚜렷하게 그리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실업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기적 실업, 그리고 구조적 실업, 마지막으로 마찰적 실업인데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시간이 조금 해결해줄 문제다라는 부분까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유동성 랠리를 이끌어온 만큼 이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한국과 미증시의 디커플링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배경과 함께 언제까지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될지에 대한 관심 역시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 계속 디커플링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도 네. 그럴 것이 최근에 한 2주 정도 제가 상관계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오고 가는 건 조금 들었는데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시간이 나서 제가 직접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샘플은 올해입니다. 2024년 1월 1일 첫 거래일부터 8월 22일까지 대략 150개 정도 미국의 DJ는 다우존스고요. 그리고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코스피 이들의 상관계수를 제가 한번 쭉 구해보았습니다. 데일리로 제가 구했습니다. 참고로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고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변수는 서로 정의 관계를,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변수는 서로 역의 관계를, 제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변수는 서로 독립 변수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치는 0.6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0.6 이하여야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어떤 것도 0.6이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0.4 이하로 다 나온다라고 하는 점에서 적어도 올해 미 증시와 우리 증시는 특별히 연관관계 혹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도 이야기하기 힘들고 자연스럽게 디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물론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이 역의 관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두 변수가 서로 따로 논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디커플링인데요.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8월 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이 있었던 시점입니다. 당연히 우리 증시와 미 증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그것도 따로 제가 빼서 한번 구해봤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네. 8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가 우선 안 나와서 8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딱 하나만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 모든 지표들은 다 낮은 수준의 값을 보였고요. 우리가 2% 이상 움직인 날,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나스닥이 되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되든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했을 때 어떠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이때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 또한 값이 안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지금 자료 나오는데요. 나스닥과 코스피의 상관계수 0.3밖에 안 나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9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증시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죠. 통계적인 용어를 쓴다면 미 증시는 원인 변수고요. 우리 증시는 종속 변수인데 이 둘의 변수 간의 관계는 사실상 독립적인 경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또한 제가 종가를 기반으로 상관계수를 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에 미 증시 좋았습니다. 그러면 어제 기준으로 시가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다 빠지죠. 반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 증시 안 좋았습니다. 오늘 시가는 안 좋겠죠.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나아질 수 있다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는 어떻게 입각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전이 미 증시가 좋으면 우리 증시는 장 초반에 좋지만은 종가 기준으로는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매매를 당일 기준으로 오후장으로 미루는 게 좋고요. 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 증시의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빠졌습니다. 시가 당연히 충격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크게 밀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때는 역시나 시가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 그 점을 인지하시고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미 증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를 쫓아가야 되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첫째로는 섹터를 잘 잡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단기적인 거래를 지금 해야 할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관계수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나 장기적인 대응보다는 지금 시장은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자.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딥커플링은 당분간 이어질 예정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한 투자 계획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증시 종가 기준과 우리 증시 시가 함께 잘 살펴보시면서 상관관계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9월 FOMC 금리 인하의 경로는 확실해졌습니다. 다만 남은 것은 강도일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응 전략 짜기 위한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우선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남은 세 차례 기간 동안 100bp 정도 인하할 것 같다라는 계획을 한번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100bp면은 기본적으로 한 번은 그죠? 빅스텝이 나와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빅스텝이라고 하는 것을 밟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그럴 것이 1990년대 초반에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옐런 그린스펀이 그런 말을 해요.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최대한 충격을 적게 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베이비 스텝으로 이게 0.25%포인트 단위로 금리를 결정짓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후로 그걸 잘 시행합니다. 특별히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기억에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이후의 움직임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우선은 시장이 8월 초 같은 움직임이 이어졌다면 빅스텝은 나왔을 거라고 보이나 지금은 다행히 시장이 꽤나 안정을 찾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역시나 보수적으로 0.25%포인트 단위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최대 3번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 그 3번 다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률도 아직은 50%가 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두 번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후로는 내년에 금리 수준은 결정되는 것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 증시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큰 변수이긴 하나 사실상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올해 상관계수를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섹터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월 같은 경우는 한번 뒤돌아본다면 시장의 기존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다 죽었죠. 반도체 죽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만 사실상 움직임이 나오고 그 외에 조선, 방산, 화장품, 게임 다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석유화학도 1분기 때 금호 석유 기반으로 해서 깜짝 흐름이 좋긴 했습니다. 역시나 지금은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제약바이오만 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는 조금 더 유효할 수 있다는 것. 특히나 수익 기반을 갖춘 많은 기업들은 어제도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ST펜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유한양액은 결국엔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ABL 바이오, 바이넥스 이 친구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당분간은 제약 바이오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통화 정책이 변화되는 그 양상에 맞추어서는 꽤나 다른 섹터가 나올 겁니다. 그게 어딘지를 우리가 우선은 기다려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잘 나온다라는 가정 아래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9월 혹은 10월경 HBM에 대한 납품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AI 시장에 다시 한번 훈풍이 돌아온다면 그때는 말 그대로 반도체의 타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반도체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실적에 나오는 기업들을 따로 리스트로 빼놓거나 관련된 기업들의 리포트를 조금 읽어 가시면서 몇몇 기업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이후로 좋은 매매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우선은 꾸려나갈 준비를 해 나가자.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